오늘 최근 주식시장의 동향 및 주요 이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데요. 먼저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 파트를 한 3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주요 현황, 개관 부분을 한번 잠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변동 요인하고 최근에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끝나고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마지막 파트 이제 관련 이슈들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얘기인데 갑자기 뭐 곰하고 소가 나가지고 좀 약간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보통 얘기하기를 뭐 베어마켓, 그 다음에 뭐 불마켓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화랑일 때는 불마켓이라고 하고 약세를 볼 땐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개 이제 동물을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첫 번째 개관 부분입니다. 이런 목차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신문지상에서 보실 때,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의 하나로서 투자를 하는 장으로 이해를 많이 하실 텐데, 그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채권이라든지 CP, 대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업 자금 조달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창구로서 주식시장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 통화정책 관련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파급 경로를 거쳐가지고 실물 및 금융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토빈의 QE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부의 효과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도 일정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모형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배당평가 모형이랑에 따르면은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오는 배당들, 그거를 그 시점에 이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들의 합산액, 그 합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따졌을 때는 그 주가하고 금리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게 당연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현상을 볼 때는 그 이제 경기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금리하고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주식시장, 주식 발행 및 유통시장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코스피, 코스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프리보드라고 해가지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이제 잘 거래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프리보드이고요. 이제 코넥스라는 시장은 작년 7월에 그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좀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시장입니다.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거래 금액, 상장 기업 수를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뭐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프리보드라든지 아니면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상당히 좀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하나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프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개별 주식 주가가 있는데 그것들 다 묶어가지고 전체 시장의 주가를 나타내는 지수가 이 코스피 지수가 되는데요. 근데 다 이런 지수들이 있는데 이제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 종합 지수라는 게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그 달러로 했을 때 한 1200조 달러, 1200원, 1200원, 1200조 원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금액 환산하면은. 그래서 전체 그 글로벌 시장 중에서 한 11위 정도 그 시가총액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그 실물 경제 대비해서 그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시가총액을 이제 그 국가의 명목 GDP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개가 96%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은 그 GDP 대비했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뭐 조금 더 높은 수준,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자체는 이제 크지가 않은데 그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다 보니까는 그 상대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뭐 종목별, 이제 업종별 그 구성 현황인데요.
그 삼성전자를 여기서 보통 이제 대장주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기업 가치나 실적을 떠나서 그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봤을 때 전체 지금 코스피 그 시가총액이 한 1130조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200조 정도, 비중으로는 17%.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뭐 상당히 영향을 받고 또 뭐 동행성을 보인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 말고, 예, 우선주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이제 20% 정도, 전체 주식시장의 한 5분의 1 정도를 점유하는 뭐 엄청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들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업종별로 봤을 때는 한 25% 정도, 예, 전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통 뭐 IT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원달러 환율, 원화 환율, 이런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이쪽 업종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가가 좀 많이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투자자별로 이제 구성 내역인데요. 외국인이 한 400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연도별로 그 보유 비중 추이를 보게 되면은 리먼 사태 이후로 해서는 이제 외국인이 점점 비중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개인은 좀 감소하고 기관은 조금 늘어나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금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면서 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 그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들의 직접 투자 자금들이 그 간접 투자 쪽으로 좀 많이 옮겨와가지고 자산운용사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프라임 당시에 엄청난 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인출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글로벌 자금이 유입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규모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식 관련 이제 주요 금융 상품들인데요.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식, 뭐 현물 주식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파생 상품으로서 이제 주가 관련 상품들이 이제 선물과 옵션 등이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념은 뭐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 선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개별 주식 선물이라는 거 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종합 주가 지수가 있는 것처럼 선물 같은 경우도 그 현물에 해당하는 그런 종합 지수가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에 연동하는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예컨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개별 주식에 대응하는 선물이 있고, 또 옵션도 마찬가지로 지수 옵션과 개별 주식 옵션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이제 그 뭐 옵션 만기라든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해가지고 뭐 트리플 위칭데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명의 마녀가 이제 뭐 오는 날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주가지수 선물하고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 이 만기가 일치하는 날을 갖다가 그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주식 선물까지 가세해서 4가지 종목의 만기가 돌아오는 때를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 만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기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그 분기별로 3, 6, 9, 10이 그 둘째 주 목요일이 되게 되고, 옵션 같은 경우는 매월 만기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교집합을 보이는, 예, 4가지가 교집합을 보이는 이제 3, 6, 9, 10이 둘째 주 목요일, 이때가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되게 됩니다.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8년 5월부터 새로 이제 신설해서 그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모든 걸 다 해봤자 이제 트리플 위칭데이가 안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만기일마다 돌아오는 것들이 3월 3, 6, 9, 10 만기마다 돌아오는 것들이 이렇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도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트리플 위칭데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주식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그냥 생략을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그런 표현을 뭐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관련 파생 상품 말고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주식 관련 상품들인데요. 아마 이름들은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 등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보통 이제 개별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컨대 A라는 주식을 제가 샀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뭐 10%가 오르고 20%가 오르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뭐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가는 경우가 뭐 허다하게 많은데요. 이제 개별 주식 투자에 따라 가지고 그 전체 시장의 벤치마크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랄까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예컨대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은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고, 비슷한 비율로 떨어지게 되면 비슷하게 떨어지고, 그런 구조로 짜여진 게 이제 ETF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에 비해서 그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 개별 주식에 대한 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운용 인력이 그만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고 전략을 짜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일단 그 벤치마크를 추종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코스피하고 같은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목들을 증권에서 미리 짜가지고 포트폴리오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종목들을 그냥 팔고 사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뭐 수고가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가 도출되게 되고요. ELS 같은 경우에는 그 에코트 링크드 시큐리티 해가지고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기초자산은 뭐 다양합니다. 뭐 채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을 기초자산을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일정 조건 하에서 어떤 수익 구조가 나오게 상품들을 짜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코스피가 뭐 10% 이상 상승할 때, 그리고 10% 이렇게 10%까지 상승할 때, 10%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그대로 내가 향유를 하게 되고, 코스피가 10% 이상 오르든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손실이 아예 제한돼 버리고 이익도 제한돼 버리고, 그런 식으로 짜여져 가지고 ELS 같은 경우에 증권사별로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전략이나 아니면 본인의 취향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상품들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뭐 투자도 하고 위험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랩 어카운트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랩이 싼다는 표현이고 어카운트는 계좌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주식, 채권, NF 등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그 자산을 알아서 운영해주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의 뭐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은 직접 그 투자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위임을 해가지고 나의 취향은 이러이러하니까 뭐 좀 리스키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달라 하게 되면 그 전문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을 하든지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 이제 고객 취향이 많이 관련해서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제 그만큼 좀 고객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는 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고요. 그 ELW는 이제 주가 워런트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초 자산에 대해서 이제 푸시나 콜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붙여주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하고도 거의 좀 비슷한 구조가 되는데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콜이나 푸시나 이렇게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양방이 가능한데, 그 ELW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손실이 날 가능성이라보다는 손실 폭이 많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푸시나 콜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이제 살 수가 있지만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옵션을 포기해서 그 손해를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ELW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투자를 하고 손실을 많이 막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렇다면 뭐 옵션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이런 상품이 나왔을까 이런 의미 드는데요. ELW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증거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 증거금은 이제 옵션이나 선물 투자를 할 때 일정 금액을 이제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런 증거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ELW는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이용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시장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와서 좀 거래는 많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요 최근에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주요 국가의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환율, 또 기업 실적, 그 다음에 수급 측면에서 외국이라든지 기관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주가 변동 요인은 뭐 워낙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주가 뭐 하락 내지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다양한 요인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은 같은 그 요인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컨대 뭐 금리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환율은 주가 하락 요인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영향을 상쇄시켜서 영향을 미치긴 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망 및 기대라는 표현을 넣었는데요. 이거 일단 기업 실적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주가에는 하락 요인이 돼서 주가가 좀 빠지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긴 하지만은 그 시장에는 이제 워낙 예측이나 전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컨대 A 회사의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초반에 안 좋은 쪽으로 예측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실제로 결과는 안 좋게 나왔더라도 그 전에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오히려 좀 반등하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과 기대 등이 맞물려 가지고 다양한 형식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뭐 주가의 변동 요인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향후 전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한 요소도 반대로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컨대 뭐 환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그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했거나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했을 때, 보통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수출 관련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고, 그럼 이제 수출 관련 주의 주가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 자체가 좀 호황을 맞게 돼서 주가는 상승 압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국내에 주식을 투자한 외국인의 경우에 그 환율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만큼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원화로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뭐 환차손 그리고 주식 가치의 훼손을 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팔고 나가려는 요인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뭐 여러 전반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제 흐름인데요. 이건 이제 2000년 이후보다 좀 장기 시계로 온 건데, 뭐 이때 IT 버블 9.11, 뭐 이때 이후, 그리고 서프라임, 그리고 미국 시장 그 강등, 전반적으로 좀 뭐 등락이 있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2008년도에 그 리먼 사태 전후로 해서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서브프레임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리먼 사태가 터져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900선까지 하락했었거든요. 이제 이 이후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들 실적 문제들, 자금 조달 애로 등이 발생하면서 이제 미 연준 쪽에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시행해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영향 등등으로 해서 경기 회복도 동반되고 주가는 이제 쭉 상승을 보여서 2011년 5월달에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다가요. 이제 2010년부터 11년, 12년 그 유럽 쪽 재정위기, 뭐 채무위기가 발생해서 주가는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작년 5월달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이제 뭐 QE 테이퍼링 관련 언급을 해서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이슈의 전개 추이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또 이제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그 이후에는 요 파란 선 2000 전후에서 주가가 대체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2003년 이후부터 최근을 한번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이제 그래프하고 뭐 주요 이벤트 그리고 그 빗금친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수 부분이거든요.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벤트들은 뭐 일회성으로 끝이는 것들도 있고 이제 어떤 이벤트들은 이제 이슈화돼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북한 뭐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이벤트로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에서 그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발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장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개를 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라든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본도 2013년 들어서부터 이제 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표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 4월달 들어서는 기존의 이제 양적 완화로 풀었던 유동성 규모를 이제 2배로 늘리는 그런 조치를 일본은행이 단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한 130조엔 정도의 국채라든지 유가증권을 시장에 사왔었는데 그것을 향후 2년 내에 270조엔까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시중에 일본에서 풀어준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제 엔화 가치는 많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거고요. 대신에 자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기업들 자금 조달도 용이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게들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력이 많이 생겨서 내수 경기 부양에는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 엔화 약세가 되게 되면은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나아져서 그 대외적으로 실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을 텐데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 실적이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기업 실적 부분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말 그리고 최근에 3월 해가지고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경제 금융 불안 양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하락 요인을 작용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이쪽이 좀 안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많이 좀 좋다는 것이 많이 좀 인식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뭐 이유는 아니고 이제 직후로 해서 이런 주요 신흥국들의 주가가 빠진 것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덜 빠진 측면도 있고 또 이런 국가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당시에 많이 유출이 됐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유출에 그치고 다시 또 상당폭 유입을 보여서 이 보시면 7월부터 해서 한 10월 정도까지 상당한 주식이 외국인 주식 자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그 QE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위기 직후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었는데 이 과도하게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인플레로 연결돼서 그 경제 자체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연준 쪽에서 언젠가는 이 유동성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는 별로 이제 예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버냉키 전 의장이 뭐 이런 이슈를 유동성을 좀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그 이후로 이 영향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작년 한 10월 정도 해서 당시에 이제 연준 부의장이었던 옐렌 씨가 이제 연준 의장 내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테이퍼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준 부의장을 하던 분이 의장이 되게 되면 뭐 정책 일관성은 계속 뭐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약간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좀 하신 관계로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뭐 테이퍼링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들어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많이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실제로 그 테이퍼링이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이제 매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테이퍼링 직전에 이제 양적 완화 규모가 이제 매월 880억 달러를 이제 시장에 풀었었는데 그 규모를 매월 100억 달러씩 줄여가지고 감축하는 것으로 요 테이퍼링이 지금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이제 뭐 경제 상황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 8년 그 서프라임 그 위기 겪으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로 2010년 또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을 나올 정도로 뭐 회복세가 좀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도 뭐 낮아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렇다고 뭐 디플레까지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복이 거의 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많았었고요. 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 연준에서도 그 테이퍼링을 단행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뭐 튼실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에서 시행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단지 이제 그 주택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이제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그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수는 이제 경기가 현재 얼마나 뭐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그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보다 이 숫자가 높게 나오면은 경기가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반대로 그 미만이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인데 계속 높은 숫자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50선 내외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좀 안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최근에 1월, 2월 관련 그 지표들이 조금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그 미국 경기가 좋게 잘 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또 뭐 의외로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가세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회복세가 꺾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 다수의 분들은 그 작년 4, 4분기 들어서 미국 쪽에 그 엄청난 뭐 폭설과 한파가 있어가지고 경제 상황 자체가 거의 뭐 마비될 정도로 영향이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경기 지표가 좀 나빠진 것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 유로존인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 서프라임 때도 일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2010년, 11년, 12년 그 유럽 재정위기 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뭐 작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독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약간 안 좋은 국가인데도 뭐 회복세가 좀 계속돼서 최근 들어서는 뭐 유로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좀 가시화되고 뭐 경제에 큰 문제가 좀 없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을 섞어놨는데 여기 이제 따로 또 영국을 빼놨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있긴 하지만은 그 유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무역 수지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전반적으로 좀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 미국 쪽에서 말씀드린 그 ISM 제조업 지수와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PMI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나빠지는지 이걸 판별하는 지표인데 그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뭐 중반 하반 들어서 뭐 50을 상회할 뿐더러 점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경제 자체는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2년, 13년 계속 감소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0.7%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문제긴 하지만 디플레도 상당히 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뭐 거의 0%라든지 물가가 하락 추세로 반전하게 될 경우에는 디플레가 발생하게 돼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는 원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물가 추이 관련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뭐 디플레 관련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 ECB 쪽에서 조만간 뭐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그 유럽 재정위기 때 했던 그 LTRO라든지 아니면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시장에 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유럽 쪽에서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면 일단 그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쪽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이제 흘러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중국인데요. 최근 뭐 한 2010년, 11년 들어서 이제 중국 쪽 영향이 우리 주가에 크게 미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저희 주가가 보통 그 미국 주가에 많이 연동돼서 이제 움직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 쪽 주가에 좀 많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출 비중을 봤을 때 지금 중국 관련 수출 비중이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0%, 15%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 비중이 유럽 쪽이 중국 쪽이 높고 그만큼 중국 쪽 경기 동향에 대해서 우리 수출주라든지 국내 경기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경제의 뭐 성장 엔진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부과하면서 오랫동안 성장세를 유지해 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입 증가율 같은 경우도 뭐 원만하게 나오는 걸로 확인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온 그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 제조 PMI 같은 경우도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갑자기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작년 하반기까지는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뭐 성장세를 계속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이제 이런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그 주택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계속 뭐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장세가 좀 뭐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뭐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장단기 시장금리 부분인데요.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그 단기 시장 금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위로 점프하는 비중이 잦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정부의 뭐 부동산 과열 방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그 단기 금리가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고 기업들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들이 요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표상으로 일단 좀 있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전반적으로 뭐 소매 판매라든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뭐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뭐 원만한 수준 만성적인 디플레에서 이제 상승 반전해가지고 조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이제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일단 뭐 지표상으로는 이제 정책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 뭐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이제 일본 내에서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대규모로 시중에서 공급함으로써 엔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은 그 일본 기업들 수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경상수지 무역수지를 봤더니 작년 12월, 올해 1월, 그리고 최근에 뭐 그제 발표했으니 2월 해가지고 그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뭐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여러 가지 인정 정책을 써가지고 그 내수를 부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올 정도로 효과가 좀 의무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그 일본은행이 추가로 엔화를 더 약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엔달러 환율을 말고 이제 별도로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 환율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은, 일반 환율이 그 실질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다른 국가들의 실제적인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상대 국가와 우리 국가와의 그 비교를 통해서 나온 구매력을 감안한 그런 환율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008년인가요? 예. 이때 이후로 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가 최근 들어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0 이하가 되면은 이제 해당 통화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고, 아래로 떨어지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 통상적인 엔달러 환율 추이를 떠나가지고 이 실질 실효 환율 기준을 봤을 때 엔화 약세폭이 지금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신흥국들인데요. 이제 위에 뭐 여러 가지 나라들 나열했었는데, 그거 뭐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이렇게 5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준이 지난 한 9월 정도 그 연준 보고서를 발표할 때 신흥국 중에서 좀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나라로 꼽은 국가들인데요. 이제 이런 5나라들을 일컬어가지고 이제 프레자일 5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이 5나라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얼마 전에 보니까 로이터에서는 쉐이키 6들에서 흔들리는 6개 국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 5개 국가에다가 이제 헝가리를 포함시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 칠레하고 폴란드까지를 포함시켜가지고 뭐 끝자락에 있는 8나라 해서 HA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이제 신흥 국가들의 추이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경제가 취약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 국가들인데요. 공통점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경상수지도 적자이거나 아니면 하락폭이 하락 전환하거나 이것 역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뭐 QE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흥국 금융 불안이 왔을 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을 때 가장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국제수지라고 하면 이제 뭐 경상수지 측면이 있고 자본수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균형이 되려면 어느 한쪽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경상수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경상거래, 뭐 무역을 통해서 얻는 그 수지 부분인데요. 무역을 통해서 얻는 그 외환이 항상 마이너스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자본 수지가 플러스가 되더라도 외국인 자본이 나오고 나면은 경제가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뭐 환 공격에도 취약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상당히 좀 큰 주요 포인트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1월달에 상당히 좀 금융이 좋았었는데요. 그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지수화해가지고 똑같은 출발점에서 만들어 본 건데요. 전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해당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던 것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 자체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가지고 당시에 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됐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해당국들의 정책금리 인상 부분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들이 많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가지고 당시엔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은 그만큼 이런 위기들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상당히 적었던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조적으로 터키 같은 경우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하루에 5.5포인트를 올려보이는 엄청난 시장의 서프라이즈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경상이 안 좋든지 지금 안 올리면은 뭐 외국인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해가지고 큰 문제가 날 수 있을 거라는 반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엔달러 환율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수출 경합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 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 얼마나 수출을 경합하느냐, 경쟁을 하느냐, 경쟁 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뭐 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부분에 많이 좀 부진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 실적들을 살펴봤을 때 이 당시가 이제 2009년도 당시가 이제 뭐 리먼 사태 그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기업 실적이 좀 올라갔다가 유럽 채무위기 그 이후로 해서 그냥 조금 떨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정도.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 거래소 2012년 자료까지밖에 안 나와서 여기까지밖에 저희가 추측 못했는데 이제 그 이후의 자료를 이제 몇 개 데이터가 나온 지역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는 분기별로 뭐 좀 등락을 하지만은 이제 4분기 들어서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상당히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주체별로 모습을 잠깐 보였는데요. 수급 주체라고 하면은 뭐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개인들은 보통 좀 사업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 측면에서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은 국내 주식 투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패턴을 보면은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상당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연두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매수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살펴본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월 정도에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여러 가지 불안이 소재나면서 그런 나라들의 외국인 자금이 많이 좀 빠져나간 반면에 우리는 많이 증가한 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뭐 엔화 약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은 주가 측면에 있어서도 그 영향으로 많이 주가가 이제 반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회복도 좀 동반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이 맨 위에 부분이 그 일본에 대한 외국인 주식 순매수 누적 규모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 요인에 기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의 배분 추이에 따라 가지고 그 돈의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자금 이제 주식, 채권 두 개를 나눠봤을 때 5월, 6월 이때가 이제 작년 뭐 QE 테이퍼링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는 그때 순간인데요. 이제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그 유동성이 흡수되면은 결국 이제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 금리가 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고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채권 가격은 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추세 때문에 채권형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좀 화랑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저희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이렇게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올해 뭐 1월, 2월 들어가지고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터지면서 조금 좀 이런 추이감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순간에 좀 와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주식 투자 자금을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은 선진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QE 테이퍼링에 대해서 선진국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은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선진국보다는 이제 신흥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흥국 관련 펀드는 감소세를 좀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감소세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자금 흐름들이 투영이 돼서 선진국과 신흥국 두 개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지수로 놓고 비교했을 때 선진국은 상승세를 계속 하는 반면에 신흥국은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주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산운용사하고 연기금 쪽입니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주식형 펀드 추이에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형 펀드가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자산운용사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펀드 같은 경우는 고객이 환매 요청을 하면은 그걸 일정 기간 내에 환매를 해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주식형 펀드 돈이 들어오면은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사게 되고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지금 빼려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간 추이를 보였을 때 자산운용사는 계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펀드 자금도 또 빠져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외국인이 주가하고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주가 상승에 하나의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반대로 자산운용사는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서브프라임 직후에 좀 매도세가 있긴 했지만은 기조적으로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 이제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면은 그 금액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금액 자체가 이제 계속 많이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채권 쪽보다는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 높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을 통해서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많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변동 요인하고는 이제 특별한 관련은 없는데 그냥 참고사항으로 넣어봤는데요.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감소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주체별로 분류해봤을 때 개인이 하늘색 부분인데요. 개인의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 때문에 위험 자산보다는 연금이나 보험 쪽에 좀 많이 포션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태니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고 차익 실현을 해서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개인 자금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주식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시장이 좀 활력을 잃고 뭔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인데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옵션 가격에 내재 있는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을 살펴가지고 30일 후에 그 주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예측해서 나오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공포 지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지면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국내외 요인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제 V코스피라는 지수를 써서 이런 변동성 지수를 추출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는 이제 빅스라는 그런 지수를 써서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국내 뭐 변동성 관련해서는 이제 뭐 V코스피를 쓰고, 뭐 국제라든지 미국 쪽 관련해서는 요 빅스라는 지표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수준은 뭐 2003년부터 봤을 때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은 2009년도 뭐 리만 사태 전에 뭐 이 정도 추이가 높아졌으니까는 그 이후에 최근에 좀 뭐 불안정이 있다 하더라도 뭐 큰 장기적인 평균 추세에서 뭐 크게 변동이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때는 이제 뭐 유럽 채무 위기, 이때도 이제 연장한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볼 때 과연 뭐 여러 언론 매체에서 뭐 리먼 사태 하면서 언급하는데 이 부분이 왜 언급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뭐 QE 테이퍼링 관련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양적 완화, 축소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QE라고 하는 게 그 퀀터터티브 이징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말로 바꾼 게 양적 완화거든요. 이 테이퍼링은 이제 뭐 자른다 이런 표현이니까는 그동안의 양적 완화를 공급했던 것을 이제 자른다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주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그리고 뭐 유럽 채무 위기를 거치면서 QE 뭐 1, 2, 뭐 3에다가 또 뭐 이런 것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시장 조작, 국외 시장 조작 이걸 뜻하는 용어인데요. 트위스트는 이제 그 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 유동성은 과도하게 공급을 안 하면서 이제 그 장기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3년 미만 단기 국채는 매도를 하고 장기 국채는 매입을 해서 단기 국채 쪽에서는 금리를 약간 올리는 것을 용인하고 장기 쪽은 금리를 내리고 함으로써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 기조에 좀 기여를 하고자 만든 그런 정책인데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이 정책이 최근에 처음 시행된 게 아니고 60년대 케네디 정부 때 시행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트위스트 춤이 유행해가지고 뭐 이런 단어가 붙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이후로 이제 논의가 전개된 과정을 보면은 뭐 이슈가 나왔을 때 많이 좀 시장이 출렁거렸고, 그 이후부터 해서는 그럼 이 테이퍼링이 뭐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인가, 그 시기의 문제하고 진행이 된다면은 그 속도는 좀 급속도로 유동성을 흡수해서 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뭐 완만하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미 연준 쪽에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FOMC 회의마다 나오는 발언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관된 여러 경제 지표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각기 이런저런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행된 이후에 이제 올해 1월 들어가지고 그 1월 말,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 구정 연휴가 있어가지고 구정 연휴 끝나고 그 직후에 주가가 많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그 영향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금융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연준의 정책과 관련을 맞물리면서 신흥국이 이렇게 금융시장이 안 좋은데 그렇다면 연준 쪽에서 이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일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100억 달러씩을 계속 줄여나간다. 그리고 뭐 신흥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고려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스테이트먼트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신흥국은 뭐 어떻게 되더라도 미국이 그냥 혼자 이걸 진행하는 게 아니냐, 그럼 신흥국은 자본 추이 나가고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빠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엊그제 발표된 미국 그 FOMC 의사록에서 좀 제가 발췌한 부분인데요.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제적 안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연준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QE 테이퍼링을 뭐 시행하는 시기라든지 그 뭐 속도 관련해 가지고 이러이런 요건이 되면은 우리가 양적 완화 기조를 좀 변환하겠다,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그 이제 가이던스 지표로 관련해서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두 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지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으면 2.5% 이상 올라가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좀 가시가 된다면 이제 그런 정책을 쓰겠다 하는 기조였었는데,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04년 임박해서 거의 요 가이드라인에 임박한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된 그 FOMC 의사록에서는 그렇다면 그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해가지고 실업률 쪽은 이제 앞으로 뭐 고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100억 달러씩 이제 줄여나가는 뭐 기존에 예상이 됐던 부분이니까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는데, 그 원래는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 쪽에서 그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을 상당히 완화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이 계속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는 뭐 2015년 정도, 그것도 중반 내지 후반 정도 돼야지 좀 논의가 있지 않겠냐 했었는데, 어제 그 옐런 의장의 발언 중에서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뭐 정책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억 달러씩 줄여나가게 되면 올해 한 9월 정도면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한 3월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진 게 아니냐 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분입니다. 아까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지표라든지 뭐 부동산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이제 2014년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IMF나 OECD는 처음에 좀 높게 잡았다가 계속 좀 낮춰가면서 잡는 이유가 이제 중국 쪽의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을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을 낼 수 있는 것이 그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기사에도 가끔 나오는 걸 보였을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뭐 그림자 금융이 되는데,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신용 공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바젤 3라든지 뭐 국제 그 규준도 있고 국내 감독당의 가이드라인도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건전성 규제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독당국이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맞춰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 예컨대 뭐 증권사라든지 뭐 투자은행, 심지어는 뭐 헤지펀드, 이런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그 금융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워낙 뭐 기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그 위험성을 이제 전달할 수는 없긴 한데, 이제 이런 안 보이는 부분의 금융 부분이 커질수록 실제로 드러나지 않지만 부실화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파생상품 관련 해가지고 그렇게 규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줬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런 부분들이 뭐 서브프라임에 비견될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 경고라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 규모 자체가 워낙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별로 보면은 거의 2배 이상 뭐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규모라도 알면 좀 대응을 할 텐데, 규모 자체가 추산도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뭐 불안감만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섀도우 뱅킹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통해서 전개가 되느냐면,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그 자산관리 상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랩 어카운트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라든지 신탁적으로 해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근데 신용 등급이 낮은 뭐 회사채라든지 이런 정크본드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부동산 경기 좀 관련한 상을 보이니까는 이쪽을 좀 조절하다 보니까는 그 부동산 관련 개발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좀 만지면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수익률을 제고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업체들이 만약에 부실화되게 된다면은 그 영향이 이제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고, 또 서브프라임 당시 때처럼 이런 상품들이 또 뭐 자산 유동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투자가 됐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지방정부 문제인데요. 일전에도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가 그 파산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정부 채무가 그 규모도 많이 높아지고도 있긴 하지만은 그 범위 자체도 직접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뿐만 아니라 뭐 지급 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뭐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가 좀 뭐 구제를 해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가지고 이 부분에서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건 역시도 중국 경제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그 시진핑 정부에서 뭐 양회라는 그 회의를 거치면서 그 시장 경제 활성화를 하면서도 뭐 개혁을 동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표현을 내면서 그 개혁이라는 범주 안에 공공기관하고 이제 중국 지방정부 문제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쪽 관련 우려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디플레 정도 말고는 이제 큰 위험 요인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은 그 유럽 채무위기 관련해 가지고 그 채무위기를 일으켰던 뭐 그런 국가들의 이제 뭐 전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뭐 아일랜드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이제 IMF가 그 구제금융을 거의 다 이제 뭐 졸업하는 단계고, 그리스도 뭐 엊그제 또 뭐 추가로 협상해서 뭐 긴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또 협상이 진행되다 그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뭐 채무 위기에 따른 그런 위험들은 많이 완화되고 있고, 이들 국가의 뭐 GDP 현황을 보더라도 뭐 3분기, 4분기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직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정부의 부채 비율, 재정 불건전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좀 낮아지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뭐 다시 뭐 재정화되거나 이런 우려는 좀 많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뭐 완만한 회복세 내지는 이제 계속 회복할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별로 마이너스를 보이는 지역도 있긴 한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다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하고, 또 이제 IMF에서 전망하기로는 이제 기존 전망치보다도 더 좀 회복세가 가셔야 될 것이다. 성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주가 상승 폭이라든지 그 주가 수준인데요. 그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누적적으로 봤을 때 그 주요 국가의 그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0.9%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일본이 43%, 독일, 미국이 한 25% 내외, 선진국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QE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터졌을 때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이고, 또 QE 테이퍼링이 되는 자체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강건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아지면서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미국,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브라질 이런 국가들보다는 우리가 뭐 상당히 좀 선방을 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코스피 상승률이 이제 이런 국가들을 좀 따라가지 못한 것들이 하나가 그 기업 실적 부분,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고, 또 외국인 자금이 이제 선진국 위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는 상승 탄력을 좀 둔화시킨 측면이 있어가지고 주가 상승률이 이제 조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똑같이 그 2012년 말을 100으로 지수화해서 그 지수를 그린 건데, 이제 미국은 뭐 쭉 상승을 하면서 특히 작년 12월 말 같은 경우에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뭐 계속 경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만큼 선진국은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부진한 모습이고,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주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퍼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해가지고 분자에는 이제 주가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그 주당 순이익이 들어갑니다. 기업에서 그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쓰는 순이익. 그래서 분모를 고정시켜 봤을 때
분모가 예컨대 뭐 1이라고 봤을 때 분자가 2에서 3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의미는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실질 이익은 동일한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포 추이를 보면은 이제 서프라임 모기 직전에 이제 뭐 높은 수준으로 불렸다가 이후로는 좀 점차 하락해서 이제 이 정도 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한 8.9 정도, 예, 이 정도를 보이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이 15, 16 요 정도, 그리고 13 정도, 신흥국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13 정도 이 정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실적도 괜찮고 또 이제 최근에 뭐 한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표가 좀 부정이 나오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다라는 견해가 많긴 하지만은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퍼라든지 이런 지표를 봤을 때 미국 주가가 좀 뭐 과열 양상이 아니냐, 언젠가 좀 버블이 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도 조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참고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 매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매매인데요. 사전에 일정 조건을 갖다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기계적으로 그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거래가 체결되는 그런 거래를 통칭해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두 개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근데 뭐 선물하고 현물 이 두 개 간에서 고평가된 것을 팔고 저평가된 것을 사가지고 둘 사이의 차익을 이루는 그런 거래가 되는 거고요. 비차익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익과 상관없이 예컨대 뭐 내가 내일 뭐 A, B, C, D 이런 한 10개 종목을 각각 1,000원씩 사겠다, 이거를 사라 하고 컴퓨터에 미리 입력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적으로 사는 거하고 뭐 하는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다만 대량으로 일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거래가 이제 치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게 특히 차익 같은 경우에는 뭐 현물과 선물 아니면 뭐 옵션 이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선물이나 옵션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미래에 어떤 주식을 사겠다, 이런 계약이 선물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내가 A라는 주식을 오늘 사면 현물을 사는 것이고 3개월 후에 A라는 주식을 뭐 얼마에 사겠다 하면은 그게 이제 선물 계약이 되는 건데요. 내가 3개월 후에 100원에 사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105원이 됐다. 그럼 나는 100원에 사가지고 바로 시장에다 105원에 팔면은 5원의 차익을 먹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한 수익 구조는 우상향 많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옵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뭐 3개월 후에 100원에 사겠다 했을 때 주가가 100원이 되면 뭐 마찬가지 구조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당시 주가가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예컨대 나는 100원에 이거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90원 떨어졌다.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걸 사가지고 10원을 손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지. 다만 이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드는 그 기회비용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만 보고 더 이상의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로, 예, 손실폭이 그러니까 손실폭이 제한이 되는 거죠. 이제 콜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제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제 이런 구조로 되게 되는데, 이런 각각의 옵션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합성 선물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요 두 개를 합하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합성 푸션 역시 합성 선물 역시 앞에 보신 것처럼 선물하고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되고, 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과 현물 가격과 관련해가지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상회하는 경우를 이제 콘텐고라고 표현하고 반대를 이제 백오더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얼마 후에 현물 주식 사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만기 시점에 가면은 현물과 선물 가격이 결국에 동일하게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든 이런 구조는 하여튼 만기되면 두 가지는 이제 수렴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의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현물 가격이 상승했다. 뭐 이 말은 선물 가격이 상승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현물은 덜 상승했으면은 선물 가격이 더 고평가되고 현물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고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차이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팔고 저평가되는 현물을 사면서 그 사이의 차익을 이제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 매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빠지게 되고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물 가격은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요.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거래가 돼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현물 시장에서 작용하게 되지만은 선물 만기가 됐을 때 예컨대 3개월 후에 내가 그 A라는 주식을 팔겠다 하는 계획을 맺었을 때 만기가 돌아오면 그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놔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현물 주식을 가지고 이제 팔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현물을 이런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통해서 많이 사서 주가가 올랐지만은 만기에 대해서 이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반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그간에 샀던 매수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해가지고 뭐 매수 차익 잔고, 매도 차익 잔고가 높이 쌓일수록 그 옵션 만기라든지 선물 만기에 주가 변동 폭이 상당히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선물과 현물만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앞에 보신 것처럼 합성 선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성 선물을 하더라도 수익 구조는 그 일반 선물하고 똑같은 구조긴 하지만은 이 두 개가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합성 선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물하고 둘 간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해서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성 선물을 이용해가지고 선물 대용으로 하고 거기다가 현물을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옵션 선물, 선물, 현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물하고 이제 옵션하고 가격 차이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개월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자금을 돌릴 수 있게 되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가 1개월이니까는 상대적으로 빠른 그 회전율을 가지고 자금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를 해주신 의견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